어제는 때리고 네. 오늘은 약을 발라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오늘도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코스피 2%대, 코스닥 4%대 빨간불 켜줍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2%대 2.7? 네, 이렇게 빠졌고 코스닥이 4% 넘게 하락을 깜짝 했으니까 놀랐어요. 네. 그 정도만큼 혹은 그걸 넘어서서 오늘은 좀 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요즘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참 이럴 때가 있었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원래 화요일인 좀 싸움 붙이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좀 평화를 의미하는 느낌에서 싸움은 잠깐 쉬고 긴급하게 시장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를 조금 일찍 땡겨봤습니다. 화요일로. 예, 화요일로 땡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급하게 저희 요청을 드렸어요. 뭐 긴급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나왔다기보다도 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님들과 좀 솔직한 기분으로 그냥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나왔고 오늘 하루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선물하는 마지막 이별 선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어쨌든 금요일 날 개인들의 한 7, 8천억의 매도 어제도 뭐 1조 넘는 네. 개인들의 매도 이거는 뭐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 아닌 이 개미 투자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질서 있는 퇴진으로 이 표현될 정도로 정말 개인들의 정말 이 슬픈 나날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다시 한번 정주행해야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 건가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동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사실 채팅창 통해서도 분위기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경제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시고 여기도 현장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이제 고객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어제 들으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바쁜 네. 나날이었고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고객님들의 어떤 투자 상담, 뭐 업무 상담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네. 어제는 가장 많은 전화가 2개였어요. 사실 뭐예요? 많은 니즈의 통화가 있었지만 2가지 압축된 걸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담보 부족. 얼마 넣어야 돼? 얼마 넣어야 3시 반 장 끝나면 나 얼마 부족하니 얼마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차 경고나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좀 마음 아픈 그런 통화 내용이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두산 그룹에 관련된 반대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합병 관련된 찬반 이거를 통해서 이게 매수 청구 가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2만 원 좀 넘는 가격대에서 매수 청구 가격이 제시가 됐는데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17,800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주주분들은 반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두산그룹은 이 개인들의 주주들의 주식을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감이 되겠지 않습니까? 아마 무산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뭐 이런 두 부류의 전화가 상당히 어제 굉장히 빗발친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저는 일단은 그냥 오늘 증시만 봤을 때 예. 어제 굉장히 때려 맞고 오늘은 뭐 상처를 좀 치료해줄 사람이 어디 없나 할 정도로 약을 좀 발라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제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는 느낌인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립토 형님만 먹지 말고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라는 생각으로 코인. 어제 네. 코인 시장이 그래도 소폭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맞았단 말입니다. 물론 빅테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빅스 지수도 좀 올라왔고요. 약간 차익 실현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수혜주들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 요 약간 미국의 빅테크 흐름들이 약간 중국 관련주로 순환이 됐죠. 어제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수진자 카드, 그다음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기존의 중국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을 확인했던 상황이었고,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중국 시장에 대한, 홍콩 시장에 대한 훈풍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도 약간 케미칼 주식들이 올라오는 것들, 그다음에 내수 쪽 화장품 종목도 네. 올라오는 거 보면 VT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화장품 종목 코스맥에서 드디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어떤 연계 흐름들이 또 좀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한국으로의 순환 기대인데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일단은 오후 2시에는 아무래도 뭐 본회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금투세. 금투세고 아직 상법 개정안은 올라오진 않았으나 만약에 정권 교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된 논의도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저녁 시간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뭐 로드맵 이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죠. 하니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는 건가라는 그런, 그리고 사실은 어제 기준으로 우리 한국 시장의 PBR 0.83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가 2003년에 우리 카드사 부도 났을 때 0.74배까지 떨어졌었고, 카드대란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물론 약간 스팟으로 딱 찍었긴 하지만 0.71배까지 떨어졌던 점, 그리고 네. 2000년 이후로 0.83배까지 떨어졌던 적이 한 서너 번 있었는데, 그 공교롭게 그 지수 딱 그 포인트를 찍고 나서는 한 번에 오차 없이, 물론 코로나는 변수였지만 전부 다 반등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이 시장에서 좀 통용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직 매수 기조는 아직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죽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간밤에 1,430원 아래로 좀 떨어졌던 네,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약세,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예정되는 BOJ의 금리 결정, 그것도 만약에 무난하게 그냥 동결 스탠스로 좀 이어진다라면 엔화 약세 흐름으로 가고 원화 강세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원화에 대한 흐름이 이번 주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지금 개인들이 어느 정도는 반대 매매가 그냥 저희도 제가 항상 휴먼 인덱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개인들의 이 반대 매매 개수를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은 최악의 개수는 아직 안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마저 만약에 떨어졌다라면 네. 이거는 정말 내일 후두둑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아마 네네. 내일 아마 펼쳐졌을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도박 관련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쫄리시면 돼지시든지 뭐 이런 것처럼 타짜의 명대사죠. 오늘 아마 이 정도면 한국 시장 못 살 이유 없다라는 점, 아마 이런 것들도 스마트 머니들이 일부는 좀 가동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진 아마 않을걸요. 네. 아마 일부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지만 그래도 중국 쪽 요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오는 것들이 목격되고 있네요. 예. 근데 대사를 참 잘 살리시네요. 예? 저요? 네. 한번 살려주세요. 아유, 전 못해요. 정마담. 아니 근데 그래도 미약합니다만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하면 이렇게 반등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조금의 저희는 여유가. 네.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네. 아침에 이 주식창 보면서 사실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미국 오늘은 주식부터 해서.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 주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저희가 톤을 올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국 쪽에서 나온 14년 만에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양에 대해서 좀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한 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예요. 그래도 일부 어떻게 그쵸.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재정 적자에 대한 률도 올리고 네. 그다음 내수 진작 카드도 하고 이관신의 정말 레벨업 단계를 계속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네. 시진핑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펀드 플로우 흐름들 보면 중국 쪽으로의 차이나 쪽으로의 흐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5년에 이제 외국 IB들의 약간 스탠스도 중립에서 조금은 롱 포지션으로 좀 변화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NH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증권사 하우스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립 이하의 의견으로 꺾은 하우스는 아직 발견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라도 중국 쪽의 ETF 특히 테크 쪽이라든지 약간 내수 쪽 요쪽에서의 어떤 매수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아마 수익률 제고에는 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비단 우리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망원경 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색깔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물론 업황은 좋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에 우리 투자 전략을 짤 때 고민하실 때 적어도 기저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한 대 얻어맞았던 2024년에 그 시클리컬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2025년에는 이 중국의 카드, 중국의 어떤 휘발유가 좀 어느 발휘가 되면서 조금은 좀 숨통은 트이는 업종이 아마 시클리컬, 특히 아직은 업황 좋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 바텀 피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충분히 북밸류도 많이 싸진 가격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오르는 것들은 중국과는 좀 무관하긴 하지만 이 금투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1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스마트 머니들은 50억이라는 그 자산 특정 종목의 보유한 수량에 대해서는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있어요.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큰 물량들이 엑시트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으려면 금투세가 오늘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확실하게 폐지로 오늘 나와야 줘야 한다는 점이고요. 아마 그거를 아마 신뢰하고 오늘 머니들이 좀 기다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있는.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가 네. 저희가 아까도 사실 뭐 어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였지만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환율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내림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1427원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450원 혹은 1500원대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주식도 주식인데 물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는 재정에 대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은의 정책도 무슨 뭐 열쇠는 지금 한은에게 주어졌지만 아마 정권의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정권의 교체 이게 뭐 저희가 이 투자 관련된 이런 방송에서 이 정치적인 얘기 색채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냥 좀 질서 있게 정권이 막 교체된다라는 관점이라면 아마 재정 확대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은 아마 올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자료가 한번 보이실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환율 관련된 얘기를 스팟으로 지금 준비된 자료인데요. 네. 이거죠. 그러니까 1,450원. 지금 허재무 앵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1,45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 이게 왜 1,450원이냐면, 우리 간밤에 이번 주 초에 11시 기점인가요? 계엄령 터졌을 때 네. 정말 급박하게 올라왔을 때 맞아요. 그 시점 있잖아요. 네. 그 시점을 지금 1,450원으로 지금 임계치를 지금 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환율 차트를 쭉 그리다 보면은 1,450원 이렇게
지지 라인에게 좀 탄탄하게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네. 오버슈팅 1,500원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당국에서도 여기 나와 있듯이 10월 말, 11월 말 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뭐 구매 연장 또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외화선 조달 한도 확대 시행 등 이런 쪽으로 아마 인위적인 막으려는 자금 투입도 아마 준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압력 역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뭐 다음 장표도 있겠지만 적어도 1,45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정말 오버슈팅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CDS 한국 프리미엄 이쪽 지수도 물론 바닥에서 한 10% 정도 넘게 올라와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변동성 확대로 오버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요. 적어도 1,450원까지는 열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이제 있었을 때 어땠는지를 그렇죠. 계속해서 비교를 좀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땐 어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가 왔을 땐 어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도 네. 떠올리게 되면서 외환보유액 얘기도 최근에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액 쪽으로는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믿음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4천억 달러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점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저희 당국의 입장이고 저희 하우스의 입장이거든요. 네. 물론 뭐 저희 강달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달러의 흐름도 지금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도 달러의 강세가 너무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라는 게 간밤에 레포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달러 약세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외환 보유고의 문제는 어느 정도 긴박한 상황에서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가능한 카드는 달러 인덱스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시절 때도 그랬듯이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인위적인 자금이 투입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모든 흐름들이 자산 흐름들이 이용했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12월 초에 이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여러 가지 통화 가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 원화 고유 리스크가 확대된 건 맞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 달러 인덱스의 전체적인 1분기, 2분기, 3분기 전망을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는 이 정도면 1,450원까지 오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는 네. 개엄 이후에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F4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거의 매일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안정 조치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밸류업 펀드 이번 주 1차, 다음 주 2차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시장이 어떤 작용을 할지 우리는 그게 사실 기대고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오늘도 뭐 사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공적 자금을 일단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면 그냥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이 원칙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내 주식을 산 비중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12% 조금 넘어요. 자, 12% 12.3% 될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국민연금 몇 프로 맞춰줘야 되냐면요. 한 14.3에서 14.4 뭐 요 정도를 맞춰야 돼요. 자, 이 무슨 말인지 딱 느낌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어쨌든 내외. 올해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그러면 국민연금은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K 주식을. 물론 그 해외 투자에 대해 30% 넘는 비중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사야만 하는데 최소 20조는 사야 돼요. 누가? 연금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약간 매매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인덱스를 사고 싶은데 나스닥을 사고 싶어. 그러면 QQQ를 사면 되죠. QQQ를 사면 되는데 그중에 엔비디아가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야. 그냥 엔비디아 그냥 10% 사면 되는 거죠. 자, 국내 주식 어떤 거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주식에 들어오는 이런 국민연금의 이 컴백 자금은 적어도 20조 이상의 매수세는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느 순간 살 수 있어요. 확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야금야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0.83배라는 PBR의 가치가 아마 국민연금만 인정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야, 한국 시장 저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0.83배에 못 살 이유 없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돈 많이 갖고 계신 부자들에게 한번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십시오. 여쭤보세요. 저기 회장님, 지금 여기 나인원 한남 저 투자를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수익률 반포에 반포자이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투자 수익률하고 지금 K 주식 어쨌든 가치 있고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괜찮은 주식 사가지고 1년 뒤에 수익률 한번 게임하면 회장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쭤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정보연 연구원이 와가지고 부동산 전망 했지만 그냥 소폭 우위 정도나 중립 정도의 아마 부동산 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정도의 K 주식 모두가 지금 불확실성 있고 한국 주식 안 되고 수출 데이터 떨어지고 기업들의 어닝은 내년 1분기 이내로 하향 조정할 것이고 관세 저거 아직까지 불투명하지 않느냐 내년 1월 3일 날 이제 국회의원들 미국에서 이제 입성하고 1월 22일 날 취임식하고 나서 드디어 1차 행정명령 나오고 어떤 불확실성이 한국에게 몰아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권이 지금 교체됐냐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네 아직 바닥 아닌가 보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이요. 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말 여리한 국가처럼 저렇게 끝까지 추락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저력이 있는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나와서 추운 날씨도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정상화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또 경험했고 두 번도 경험했던 그런 탄핵이라는 이슈, 노무현 이슈도 있었고 박근혜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이슈도 있었던 것처럼 점점 우리가 학습 효과도 있다 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로 이 좀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되면 그래 역시 그래도 한국이야라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죠. 네. 아이비들도 좀 깨닫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같이 네. 부장님 진짜 그렇게 증시가 계속 빠지는데 또 더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투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증안펀드 투입한다며 언제 할 거니? 증안자금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증안자금이 5차례 이제 준비는 됐던 적이 있는데 집행된 적이 3번밖에 없고요. 그것도 보니까 90년, 2003년, 2008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전이니까 야, 엄청- 이게 항상 이제 준비만 하고 있고 이게 잘 집행이 안 되는구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그 예민한 되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래요. 제가 뭐를 제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내년 1월 1일, 12월 31일 뭐가 있습니까? 부채한도 협상 미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연기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바이든 정권의 행정 관료들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총대 매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가방 싸서 짐 쌀 사람들인데 끝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안펀드 좋아. 근데 지금 정국이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그들도 관료이고 뭔가 집행기관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두 달 사이로 어떻게 좀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금의 위기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이게 과감하게 카드를 쓰려면 적어도
증권사들에게 노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가 바닥으로 봐 했더니 지금 쭉 봤더니 어제부로 모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NH는 2250을 바닥으로 봤고 그다음에 뭐 신금투 뭐 기타 등등의 이런 하우스를 보면 평균 값은 2280에서 2320을 바닥권으로 봤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올라와서 주가 지수가 한 2400을 또 넘어섰네요. 네. 어쨌든 이 증한 펀드는 정말 보수적인 성격의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입 벌리고 있을 겁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위로 공격적인 방어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이 준비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하우스에 채우는 그 비중은 믿어도 되지만 이런 증한펀드 긴급하게 쓸 만한 요 마지막 보루 요 카드는 정말 마지막에 쓸 거고 증권사 하우스의 의견을 좀 경청해서 한 300 내외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증하펀드 있고요. 유동성 공급하겠고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차원인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깨지면 이게 투입이 돼 이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증권회사 특히 주식 이런 것들은요. 네. 저는 사람이 하는 예술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원칙이 있을 거고 그들 내부의 어떤 그런 뭐 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각자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아마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요 정도 레벨에서는 투입을 해야 되겠지라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이 계엄령이라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전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식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계엄이 와서 더 변동성이 확대됐을 뿐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시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하지 못한 컨틴전시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되는 펀드의 성격은 맞습니다만 아마 직접 마우스 버튼 누르면서 매수 버튼 누를 때는 아마 각도기를 잴 거고 자를 잴 겁니다. 그래서 아마 2300선에서는 충분히 투입될 자금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우니까 개인은 사실 두려워서 어제 빠지는 거 보고 야 이거 더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어제 또 파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럴 때 기금이 약간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게 이러고 경기 부양되면은 그 돈 다 기관이 먹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저는 좀 불만 요소긴 한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실무적인 거 현장에서 네네네. 어제 얻었던 굉장히 슬픈 사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긴급하게 폭락을 하고 막 이랬던 상황과 완전 다름을 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세요. 올해 투자 굉장히 잘 했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잘 그래도 적절하게 보유하고 계시고 이미 애플도 갖고 계시고 근데 국내 주식도 제법 많이 갖고 계신 고객님이신데 약간 이 싸다고 해서 들어왔던 이 국내 주식 자금에 레버리지를 좀 과하게 쓰셔가지고 안 쓰시던 분인데 신용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인데 어쨌든 미국 주식은 팔 생각이 없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미국 주식 좀 팔아서 이거 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싫대요. 미국을 팔아서 근데 그건 싫다. 절대 싫어. 그래서 자금을 갖고 오세요라 했더니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거 안 메꾸시면 그래서 장중에 갖고 있던 아마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 마이너스라고 단순하게 마이너스 10%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썼으니까 신용 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손실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그 부족분을 메꾸려고 매도 버튼을 하시는 거 보고 이 개인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과거에는 부족분을 내가 몇 시까지 입금할게요. 네, 입금할게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머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음을 느꼈어요. 이제는 그냥 깎게요. 깔게요. 일부 정리할게요. 지금 손절을 뭐를 팔아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서부터 발생됐던 것이 이 매도의 매도. 그러니까 나 이제 한국 시장 안 해라는 그런 그 자발적인 아마 매도도 있었겠지만
비자발적 이거 담보를 어느 정도 140%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객님도 꽤 있었다라는 점. 그 어제 매도 1조의 성격은 이렇게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할지언정 네. 미국 주식은 안 안 파- 팔라. 안 판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심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반영돼 있는. 지금은 주파나를 좀 튕겨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 한번 좀 자료가 좀 준비된 게 있는데요. 네. 보이실까요? 네. 저희가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료 한번 그림 한번 일단 먼저 좀 감상해 보시죠. 네네. 지금 시점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레인지를 2250에서 2850으로 봤고요. 아마 환율도 이거 아마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언제를 고점으로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내년 8월을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8월? 내년 8월. 2850 레인지라는 부분들이 그죠. 꿈의 숫자인데. 근데 지금 어디까지 바닥을 봤냐면 1, 2월을 바닥으로 봤었습니다. 네. 이게 2250인데 지금 약간 컨틴전시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지수대를 먼저 경험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라고 봤을 때 충분히 요 리버스되는 흐름은 미국 시장도 요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여전히 존버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좀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적절히 이익 실현에 대한 시기를 일부는 이번 주서부터 미국 시장을 제가 간밤에 쭉 모니터를 해보니까 꽤 제법 나온 것 같고 어제 테슬라도 시작은 좋았는데 약간 맞아요. 힘이 좀 약하지 네. 약함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약간 이 국내 주식으로 약간 이게 리밸런싱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8월에 진짜 코스피가 저렇게 고점으로 갈 수 있다면 네. 이게 저게 2025년 8월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4년 8월에 우리가 초에 엔캐리 그 블랙 겪었죠. 뭐 이렇게 있었기 예. 때문에 진짜 뭐 격동의 1년 1년 끝에 만에. 네. 저렇게 되는 건데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지금 전국 상황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섹터는 없어요. 국장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특히나 여행이나 항공은 이 불안 요소가 해소된다고 해도 좀 늦게 따라올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네. 왠지 개별적으로 종목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여행이나 항공 섹터는 회복이 되질까요? 제가 그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그래요? 하면서 같이 네. 한번 연결해서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자, 밸류업에서 ESG로 이렇게 되는 흐름이 일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뭐 밸류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밸류업이 끝난 건 아닌데 밸류업에서 ESG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거. 즉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잖아요. 보수에서 만약에 진보로 넘어가게 되면 이가 뭡니까? 환경이죠. 그렇죠. 신재생. 네.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밸류업을 기업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 이게 머니 무브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SG 관련돼서는 뭐 사회적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 거버넌스, 즉 이게 상법 개정과 연관이 되는 거 있습니다. 저 잠깐 비춰주시면 제가 이 한마디를 하고 장표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상법 개정하면 전 주식 좀 의미 있게 좀 담을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는 세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상법 개정한다는 거 결국에 재벌 해체를 위한 초석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상법 개정을 하려는 의미는 그러니까 주주 충실의 의무, 주주를 좀 더 돌봐라. 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대주주만 주주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죠. 약간 까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롯데 사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네네. 두산이 힘들었던 게 두산 건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탄현역 앞에 있는 그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이게 또 약간 화두가 됐었지만 어쨌든 롯데그룹도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시발점은 롯데 건설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도와줬습니까? 롯데 케미칼이 도와줬어요. 롯데 건설은 좋죠? 롯데 케미칼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룹 내에 이 자회사들, 계열사들을 일단 도와줍니다. 네네. 근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롯데 케미칼이에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열 받죠?
열받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아니 여기 이 자회사 거 쓰면은 10,000원에 사야 돼. 근데 옆에 경쟁사가 있는데 얘 제품 똑같거든요. 스펙 똑같은데 얘한테 사면 7,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얘한테 10,000원에 주고 사야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열받아요.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이거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M&A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롯데 밥캣? 롯데 로보틱스? 두산이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정상적인 M&A 밸류에이션 척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거 노이즈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롯데가 얘기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왜? 아니 두산 밥캣이 실적이 빠져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합병으로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부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 재벌 간에 이게 약간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투명한 시장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부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올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약간 업종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이 최근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방산 문제가 많고 한번 계약 다시 검토할게라는 그 서신도 확인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평화 무드인 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남북 경협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이게 지도를 한번 이게 쭉 가져왔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한 1년도 안 지나서 6개월서부터 이 남북 경협의 카드가 만지작 트럼프도 방한도 했었고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약간 머니 무브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지금은 국민의힘 색깔 자체는 약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유하죠. 근데 이제 문 정권 때는 기억나시죠? 모나미 볼펜, 노제펜, 모나미 주식 굉장히 급등했던 기억이 있고 이 소부장 펀드까지 유행했을 시기였죠.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국산화 이슈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표 보이죠? 이게 바로 코스닥 상승했던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확대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재무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쪽들이 상당 부분은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항공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이 중국과의 정책 이 약간 뭐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소형주는 특히 약간 소부장 쪽,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쪽, 그다음에 중국과의 문호 개방이 있다라면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안 보던 시클리컬 이 석유화학도 한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쪽에서도 매기가 전 작은 중소형주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석유화학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이제 롯데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뭐 건설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본업을 잘했으면 모르는데 롯데케미칼 실적이 워낙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뭐 그들 나름대로 뭐 뭔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국이 너무 싸게 업계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룹이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근데 석유화학을 또 봐야 된다? 어떤 논리예요? 일단은 자 건설하고 석유와 같이 말씀드리면 복잡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건설 섹터는 지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사 수주를 1억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원재료 값이 9,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벌려고 지금 이 사업을 큰 수주를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간 뭐랄까요? 뭐 모수의 함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수주가 대형사들 건설사는 작게 수주는 안 하지 않습니까? 큰 단위로 하고 있고 아마 정보현 연구원님도 뭐 얘기하신 건데 아마 공급은 그래도 2024년부터는
2025년이 좋고 2025년보다는 2026년이 좋다라는 공급에 대한 확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남는 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700원 남잖아요. 700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주에 대한 경쟁 관계에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고 지금 뭐 PF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PF 쪽인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2025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쪽은 여전히 아직은 숨통이 트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현대건설 이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현대건설은 또 남북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있는 또 색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네. 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뭐 롯데 자체는 지금 롯데 지주만 보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좀 7.5%예요. 그러니까 배당률만 보면 지금 배당 투자 괜찮은데 지금 롯데그룹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롯데 쪽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쨌든 석유화학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업황은 안 좋고 업황 개선이 될 거는 내년 하반기 돼봐야 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원자재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 흐름들 중요하고 뭐 금 가격 금운동에서 특히 돈 가격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스프레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스프레드가 이 양의 값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카드가 만약에 발휘가 되고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굴뚝 산업주에 대한 것들이 부흥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국내 주식 특히 석유화학도 재고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도 좀 약간의 좀 희망은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데드캣 바운스 약간 밑에서 좀 사서 좀 먹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석유화학주도 중국이 만약에 약간 롱 포지션의 자금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그쪽으로도 좀 수익률 게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석유화학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전증권사 다 중립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요 코멘트는 있습니다. 약간 북밸류가 워낙 지금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1배도 안 되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충분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참 이것도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약간 정권이 지금 야당은 약간 친중 정책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친중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조금 실리면 약간의 좀 그쪽으로도 선순환 차원에서 이쪽 석유화학도 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아 근데 되게 복잡해진다. 친중 성향을 우리 또 이제 그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다음 달 당장 네. 시행을 하게 되니까. 어제 또 독과점에서 중국이 또 엔비디아 공격 한번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반도체주도 잠깐만 저희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삼성, TSMC, 인텔 다 바뀌었어.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바뀌었는데요. 네. 반도체 회복을 사실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국장에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럼요. 앞으로의 반도체주는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약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숨통은 트였는데 삼성전자는 뭐 400원밖에 못 오르고 하이닉스는 보합이고 어제 선방했잖아요. 어제 지수 선방. 하이닉스 올랐죠. 네, 오히려. 뭐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어제. 빠지지도 않았고 네. 이 자금의 성격이 이런 거고요.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낙폭과대가 반등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날 방어했던 종목들은 좀 쉽니다. 왜? 이 수익률 게임 해보세요. 이 바닥에 있는 거 하나 주워 담으면 5%, 10% 쉽게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좀 질비한데 이 스마트 자금들이 삼성전자 뭐 이 정도면 뭐 안전빵이지라고 지금 여기서 머무르겠습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고난이도 주식시장에서 1%, 2%, 3%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는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빨리 저으려면 이 종목 교체에 대한 흐름들도 좀 오늘 아마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1,400원 이상에서 1,400, 230원대에 머물러 있는 환율이라면 여러분들 4분기 수출주에 대한 어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기. 네. 네. 환율이 이러면 수출주에 대한 실적은요 컨센보다 높을걸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형국에 만약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어닝에 대한 실적이 컨센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물론 환율 때문에 저랬잖아 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숫자 게임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나와서도 반도체 줍줍이라고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저는 강하게. 오늘 네. 더 한 번 더 욕먹을 각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플러스 알파 소부장들도 줍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흐름들은 2017년 어게인으로 저는 이 필명으로 한번 당분간 좀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오, 그 빅사이클 네. 다시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내가 지금 꿀준 부장님 줍줍하자. 좋아하잖아요. 저 나가면서부터 주우면서 갈 거예요. 나가면서 문 열자마자 주우면서 갈 거예요. 헨젤과 그랬죠. 네. 맞아. 그래요. 삼전 하이닉스 소부장까지 줍줍해보자. 네. 쿨지훈 부장님의 의견이었고 저희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볼 텐데 광고 네. 잠깐 듣고 올까요? 아, 오늘 광고 타이밍. 얘기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푹 빠져 그러게요. 있었네. 광고 잠깐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제 숨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뭐 성에 차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숨통이 좀 튀었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뭐 이 업종은 어때요? 이 업종은 어때요? 맞아요. 업종 얘기를 하네요. 사실 오, 맞다. 급락할 때는 업종 얘기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업종에 대한 얘기 물어보질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쿨준 부장님 나오시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을 그러게요. 상담할 시기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굉장히 다들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데 ECB에서는 지금 비컷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은 지금 열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계속 할 것인지 이게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고용을 한번 보시면 이번 11월에 이 고용이 한 22만 됐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지금 4.2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임금 상승도 한 4%가 넘었죠. 4.3~4% 나왔을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4분기 성장도 지금 2%가 넘는 훌쩍 넘는 이런 미국 천조국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금리 인하는 일단은 확률상 뭐 25bp 정도는 뭐 인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 굉장히 연준은 매파의 가면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금리는 인하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 가는 겁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는 얘기는 뭐 서너 번 할 거 한 두세 번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파적인 스탠스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제법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은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국내로 받아들였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12월에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하겠지만 연준도 아마 파월 형님은 계속 좀 그래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좀 더 임기가 더 연장되는 것 같은데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3.5에서 그냥 4.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거액자산가들이 요즘에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채권 투자 상담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식은 딱 세 부류예요. 상당 부분은 일단 미국 주식, 근데 상당 부분은 채권 투자, 근데 상당 부분은 현금이에요.
물론 일부 국내 주식 지금 굉장히 지금 아픔을 겪고는 계시지만 네. 이거 지금 물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영업 비밀이긴 한데 이 정말 거액 자산가들이세요. 이분들이 지금 거의 지금 매수 버튼 일보 직전에 와 계시거든요. 매수? 이 국내 주식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 주식을 굉장히 지금 오늘 근데 언제 사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일단 그 예산안 좀 통과되는 거 좀 보고 그래서 오늘 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산안을 오늘 뭐 조속히 네, 맞아요. 통과시킨다고 네. 얘기는 했는데 일단 국내 자금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나는 한 2주로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주. 예, 그분이 지금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액 자산가. 네, 그래서 그분이 한 2주 정도면 거의 이제 피크 아웃을 칠 것 같아. 뭐가요? 국내 이 요란법석한 이 어지러운 이 상황은 아마 2주 안으로는 좀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쯤을 나는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시키려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채권 투자를 계속 늘리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금리의 향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25에서 2.5 정도로 지금 레인지를 잡고 있는 국내 금리 상황이고 미국은 10년물만 말씀드릴게요. 3.5에서 4. 요 레인지에서 내년 쭉 흘러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금리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금리가 인하하는 스탠스 가더라도 10년물 국채금 3.5에서 4 내외에서만 계속 맴돌 거로 아마 이게 중립금리 아니겠습니까? 정책금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아마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돈 많으신 그 교수님 매수 버튼 누르시면 예. 바로 우리끼리만 알자고 여기 방송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렇죠. 보시면. 이게 아. 예, 고객님 성함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같이 매수 버튼 누를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아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밀. 네. 우리끼리의 비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4.1에서 3.5면은 지금이 4.1선이니까 이제는 내려가는 네. 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관련된 연계된 뭐 ETF 지금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외화 채권에다가 지금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국내 회사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야 박지훈, 너 회사채 지금 수익률 나한테 얼마 제시할 수 있어? 기업들 봐봐, 얼마 제시하디? 3.5요. 야, 너 내가 기업 회사 투자해가지고 3.5% 먹으려고 내가 지금 안절부절 해야 되겠니? 라고 우리 역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4% 갖고 있는 4% 있는 거 갖고 다 갖고 오지 마. 다 4% 있는 걸 위험한 애들이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직은 이 국내 회사채에 대해서는 뭐 금융권에 대한 회사채들은 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어오시는데 약간 3.5에서 4%이 레인지에 있는 회사채들은 야 이거 괜찮겠니? 라는 거. 그러면 나 가능성이 있는데 만기 짧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 롤오버 계속 할 계획은 있으니까 만기 짧은 것들은 갖고 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쿨하시네요. 와. 쿨지훈님 옆에는 예. 쿨 쿨 교수님.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기사를 보면은 우리 시장 지금 뭐 경기 사이클도 별로고 정치도 힘들고 여기다가 지금 뭐 상승 모멘텀까지 없는 상황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개미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쿨준 부장님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두 분들은 올해 그 성적표가 어떠세요? 전 마이너스로 간 지가 꽤 됐어요. 묻지 마세요. 진짜 안 좋아요. 아 진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가을까지만 해도 그래도 똔똔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 지금은 완전 내려갔어요. 물탈 일을 지금 생각도 열심히 없어요? 하고 있잖아요. 물탈 일을. 생각도 없어요? 물을 아니 저는 정치가 이래서 지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네. 어제는 진짜 고민했거든요. 살까? 어제는 정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손이 안 가서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문득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까 왠지 어제였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어제였던 왔어요. 것 같다. 근데 못했죠. 왜요? 저희한테 저는 항상 이제 어. 이 사실은 이제 투자 사실은 제가 오늘도 이제 저 퇴근하고서 이제 이 매니저님들하고 펀드 매니저님들하고 이제 연말 막년회를 오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좀 도움도 되는 얘기들 좀 더 듣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한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면 그분들이 정말 이 외국에서도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이제 국내 S 대학도 나오시고 정말 명석한 두뇌와 정말 막 용감한 이 사자의 심장 갖고 계신 분들 매일매일 그 주식 공부하시고 냉철하게 매크로 분석하신 분들이어도 지금 여쭤보잖아요. 정말 고향 사투리 나오면서 나 진짜 모르겠다. 나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이 투자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도 머뭇머뭇거리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도 올해 국장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야. 그래서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곡소리가 나고 계속 곡소리가 날 정도면 그래서 저는 요걸 휴먼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이쯤 되면은 이제 서서히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뷰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1년만 보면 한국 시장이 내년에 글로벌리 주식 인덱스 상승률에 아마 탑10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 정도는 들 수 있을까요? 탑10 안에. 네, 탑10. 네. 사실 뭐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래서 어제였나 봐. 이런 거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은 조금 우리가 숨을 쉬자고 숨을 쉬면서 일단 급락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네. 반등을 해준다는 거에도 부장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업종 조심스럽지만 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런 거에는 조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제시를 관심을. 해주시면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딱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종목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거 물어보세요. 그거 사면 됩니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 내년에 어닝이 좋아지는 종목들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아직은 좀 기다리세요. 네. 반도체 저는 되게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 좋을 때 사자라는 주의고요. 지금 약간 트레이딩 차원이시라면 약간 차이나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물려있는 주식은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지금 너무 쫄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서서히 용감한 그 발톱을 살짝 드러내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배당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막 고민하실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배당 가지고 지금 들이댈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과대에서 좀 올라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동반 매수하는 것들 요거는 그냥 믿고 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연기금들의 지금 매수 포지션들 제가 볼 K 국장에서는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금들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스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들 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수익률에 지금 목말라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에 연기금도 적극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기금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레이더에 포착되면 들어가십시오. 깔끔하네. 시원하다. 우리 그러니까요. 바지님께서 핫바지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 의미 들려요? 진짜 이제는 사직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버텨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실 오시는 날도 아닌데 네. 저희가 급하게 예. 시장이 이러니까 좀 편성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 뵙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팀장님. 술자리 가신다고 네. 간 좀 챙기시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코스피 2.2% 상승, 코스닥은 4.6% 상승입니다. 환율 좀 볼까요? 6원 50전 오늘 내리고 있는 상황. 1,428원. 물론 여전히 좀 높은 높아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400원이 뉴 노멀이야 놀랐던 게 네. 진짜 몇 달 전인데 그러게요.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수상한 해외 주식. 네,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